오늘은 교재의 구장인 세포의 신호교환이라는 단원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임팔라가 치타의 추격을 피하고자 아주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통 fight or flight, 즉 싸우거나 도망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 임팔라는 살기 위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부신수질에서는 에프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박수를 증가시켜 골격근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신수질과 심장 사이에 신호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 말달에서는 노에프네프린이 분비되고 부신수질에선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데, 노르에피네프린은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말이고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선 먼저 진화적 관점에서의 세포 신호 전달 과정을 알아보고, 이어 신호 전달 과정의 3단계인 수용, 전달, 반응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신호 전달 경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하여 결정되는 아포토시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포 밖에서 오는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주는 세포 신호 전달 과정이 진화적으로 봤을 때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추라 효모라는 이 효모를 사용을 해서 포도주, 맥주, 빵 등을 이제 제조하였었는데, 이 효모에는 두 종류의 교배형이 존재하고, 즉 A형과 알파형 교배형이 존재하는데, 이 서로 다른 교배형이 만나야지만이 서로 교배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서로 다른 교배형끼리 일종의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교배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호 교환 과정이 그림 9-2에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효모와 포유동물은 10억여 년 전에 이제 분리되었지만, 신호가 전달되는 이런 분자적 기전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교배형 A와 알파는 자신의 교배의 인자를 이제 서로 분비하게 되는데, 이때 분비된 인자는 다른 교배형에 있는 교배형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교배형에서 온 교배인자와 결합한 이 두 종의 이제 교배형은 서로 다른 교배형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즉 세포막에 이제 특정한 리간드를 감지하여 결합하는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이 수용체를 통해서 다른 교배형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다른 수용체가 왔다고 하는 이 신호를 세포 안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신호 전달,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가 안으로 전달이 되면은 세포 안에서 어떤 변화, 즉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9-2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교배형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자라나가지고 두 세포가 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융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핵형이, 그러니까 그 각각의 교배형에 있던 핵들이 서로
서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세포는 두 세포의 유전자를 모두 갖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두 개의 교배형이 있던 핵들이 전부 다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핵이 이제 자손으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봤을 때 세포 안으로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은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지기 전, 즉 단세포 생물만 존재했었던 이 시절부터 이미 신호 전달 과정이 존재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포 신호 전달의 진화와 관련하여 교배형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세균들 사이의 신호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9-3은 흙 속에서 살고 있는 점액세균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호 교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 점액세균은 양분이 충분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화학 신호를 통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즉 영양분이 부족할 시에는 굶고 있는 세포가 다른 세균들이 감지할 수 있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 분자들은 주변으로 세포들이 서로 모여들게 만들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막대 모양의 세포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군집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군집은 이제 자실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자실체는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생존이 가능한 포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자실체들은 포자를 만들어서 그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씨앗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한편 이러한 신호 분자의 농도를 감지하게 되면은 결국 세균 농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신호 분자들 농도가 낮다 하면은 주변의 세포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농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 세균의 숫자가 많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방출하는 신호 분자들의 농도를 감지하면은 그 세균의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족수 감지라고 합니다. 세균 집단은 일정한 수의 세포가 함께 작용해야만 하는 활동, 예를 들면 생물막,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조절하는데 바로 정족수 감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역으로 이러한 정족수 감지를 방해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타겟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막의 한 예로서 식후 치아 표면에 생기는 끈끈한 막을 이제 이러한 생물막 중에 하나의 예로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포 사이 거리에 따른 신호 전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신호 전달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해주는 근거리 신호 전달,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는 원거리 신호 전달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신호 전달에는 다시 세포 연접과 세포 인식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세포 연접이라는 것은 두 세포가 갭정션으로 이 세포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법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포질 내 신호 분자는 자유롭게 인접세포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세포는 동시에 어떤 외부 신호에 대해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 인식은 세포막에 있는 표면 분자들이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방법은 면역 세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근거리 신호 전달은 국소 신호 전달과 시냅스 신호 전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소 신호 전달이라는 것은 신호 전달 세포에서 국수 조절자 로컬 레귤레이터가 분비되어 가까이에 있는 세포에만 영향을 주는 신호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로 생장 인자가 분비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표적 세포에 동시에 작용하여 그 세포의 생장과 증식을 촉진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냅스 신호 전달이 되겠는데, 이것은 신경세포에서 이루어지는 신호 전달 방법입니다. 신경세포는 서로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때 시냅스는 한쪽에서 신경세포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다른 신경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냅스 신호 전달 방법에 대해서는 또 신경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원거리 신호 전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호르몬을 통한 신호 전달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내분비 세포가 호르몬을 혈류에 직접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혈류를 타고 먼 곳에 있는 표적 세포에 도달하여 신호를 전달하게 해주는 그러한 신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호르몬에 의한 조절 기전은 바로 이런 원거리 신호 전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살펴봤었지만 세포 신호 전달의 과정은 수용, 전달, 반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표적 세포가 세포 외부에서 오는 신호 분자를 탐지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신호 분자는 세포막 또는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호 분자와 수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수용체 단백질의 모양이 변화되면서 전달 과정이 시작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전달 과정이 한 단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달 과정을 신호 전달 경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 전달 경로에 각각의 단계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신호 전달 경로의 중개 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전달 경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중개 분자는 세포의 어떤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호 전달의 과정을 알아봤는데,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수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용이란 신호 분자가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하여 수용체의 구조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체는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세포막 수용체와 세포 내 수용체로 구분합니다. 세포막의 수용체는 다시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G단백질 결합 수용체이고, 영어로는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라고 하며 GPCR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로신 인산화효소 수용체로서 RTK라고 약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용체 자체가 이온 통로 단백질인 이온 통로 수용체가 있습니다. 한편 신호분자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처럼 소수성이거나 나이트릭 옥사이드처럼 아주 작으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분자들을 감지하는 수용체들은 세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수용체들 중에서 먼저 G단백질 결합 수용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GPCR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7개의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와 7번째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을 연결해주는 폴리펩타이드는 세포 바깥에 존재하며 신호분자와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5번째와 6번째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을 연결하는 폴리펩타이드는 세포질 안에 있으며 G단백질과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GPCR을 통한 신호 전달 경로에는 GPCR, G단백질, 타겟 효소 이렇게 3개의 단백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G단백질이란 이름은 GDP 또는 GTP와 결합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GDP와 결합된 상태는 불활성화 상태이며 GTP와 결합하면 활성화되어 타겟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전달 경로를 자세히 보면 신호분자가 GPCR에 결합하면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 즉 모양의 변화가 생겨 불활성화 상태의 G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합에 의해 G단백질이 모양이 변하게 되면서 GDP가 떨어져 나가고 GTP가 대신 결합하게 되어 G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단백질은 다시 모양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GPCR에서 분리됩니다. G단백질은 관통단백질이 아니라 세포막 안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동하다가 타겟 효소와 만나면 효소와 결합하여 타겟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효소가 활성화되면 하부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 세포 반응을 유발합니다. G단백질의 또 다른 특징이 GT페이즈 활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GTP를 가스 분해시켜 GDP와 한 개의 인산으로 분해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GDP와 결합된 상태의 G단백질, 즉 불활성 상태의 G단백질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양이 변하게 됨으로써 타겟 효소로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효소가 불활성화되어 더 이상의 세포 반응을 유발하지 않게 됩니다. 끝으로 신호의 중폭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신호물질은 GPCR에 가역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신호물질은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게 되는데, 결합되어 있을 때는 여러 개의 G단백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호의 증폭이 일어나게 되고, 반면에 G단백질은 한 개의 효소와 결합되어 있어야 하므로 2단계에서는 신호 증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된 효소는 하부 신호 전달 경로를 여러 번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호 증폭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포막 수용체인 타이로신 인산화효소 수용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로신 인산화효소 수용체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포막의 단량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단량체는 세 가지 부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세포막 바깥에 있는 신호분자 결합 부위와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는 알파 헬릭스 부분, 그리고 세포 안쪽에 있는 인트라셀룰라 테일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쪽에 있는 부분은 타이로신을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타이로신의 인산화를 시킬 수 있는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산화시키는 효소를 갖다가 보통 카이네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수용체가 신호 분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다른 모노머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다이머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머를 이루게 되면은 이 세포 안쪽에 있는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부분이 그 반대편에 있는 모노머에 있는 타이로신을 인산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용체에 있는 타이로신에 모두 인산화가 되면은, 즉 인산기가 다 결합이 되면은 이 RTK는 활성화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은 하나 이상의 중계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GPCR이 오직 한 개의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체의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EGFR, 즉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카이네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네이즈는 모든 아미노산의 인산기를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 중에서 세린, 스레오닌, 타이로신 이 세 종류의 아미노산에만 인산기를 결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산기를 결합시키는 것을 카이네이즈라고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아미노산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이드 체인에 하이드록시기 OH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이 되겠죠. 타이로신은 고리형 아미노산이면서 역시 하이드록시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포스페이테이즈라는 게 있죠. 포스페이테이즈는 카이네이즈와 반대로서 작용하는 효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산기를 가수분해시키는 그런 효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세포막 수용체인 이온 통로 수용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용체는 기본적으로 이온 채널이고, 리간드가 결합이 되면 이온 채널이 열려서 특정한 이온을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리간드가 떨어져 나가면은 닫혀서 더 이상 이온들을 통과시키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리간드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리간드 게이티드 이온 채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체의 대표적인 것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용체는 시냅스에서, 그러니까 신경이 서로 만나는 시냅스에서 시냅스 후 세포막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냅스 전 세포막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주로 소디움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막전압을 탈분극시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냅스 후 세포막에 활동전압을 전달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는 세포 안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용체들은 세포 안에서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온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과 결합을 해서 핵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핵 안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DNA의 특정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사인제로 작용하여 메신저 RNA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신저 RNA는 핵 밖으로 나와 특정한 단백질을 많이 생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알도스테론이 있는데,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소디움 이온과 수분의 제흡수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